네,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행정청에게 뭘 신청했는데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황일 때, 이때 그러한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 제기하면 됩니다. 만약에 이 소송에서 이제 인용 판결을 받게 되면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이 확인됐으니까 행정청은 일정한 행위를 해야 돼요. 계속 부작위 상태로 있으면 안 됩니다. 부작위 상태로 있으면 아까 우리 배웠던 간접강제 규정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간접강제. 그래서 이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 판결을 제기할 의미가 있죠. 746페이지에 3번 적용법규라고 나오죠. 취소 소송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만 부작위는 아무것도 안 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뭐 제소기간의 제한 규정은 없어요. 제소기간 뭐예요? 처음 90일 1년 그렇잖아. 그러면 90일 1년은 어떤 기준점이 필요한 건데 부작위는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이건 적용 안 됩니다. 처분 변경으로 한 소요 변경? 처분을 하지 않았는데 처분 변경이 적용될 리가 없지. 집행정지 결정도 적용 안 됩니다. 처분을 한 게 있어야 효력을 정지시키는데 아무것도 안 한 거라고. 이런 내용이죠. 사정 판결도 준용되지 않습니다. 부작위의 의미를 여러분 오른쪽 페이지 읽어두세요. 괄호 2번에 부작위의 성립 요건. 당사자가 신청했어야 돼요. 근데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도록 또 처분을 할 법률상 의무가 존재했는데 행정청이 아무런 처분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요 네 가지가 바로 부작위 상태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가면 다음 페이지에 원고 적격 나오니까 이것도 역시 부작위 위법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소의 이익도 필요하겠죠. 소액도 필요하고 오른쪽 페이지에 행정심판 전치주의. 행정심판 전치주의. 그러니까 개별 법률이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다. 그러면은 거쳐야죠. 근데 이제 부작위 상태니까 의무이행 심판이라는 게 적용되어 있어요. 제소기간 넘어가고 소재기 효과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750페이지에 가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심리의 범위 나오는데 이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은 어디까지 심사를 해야 될까요? 일단 판례 입장은 절차적 심리설입니다. 밑에 보세요. 맨 아래 이제 표에서 아래 칸부터 보면 절차적 심리설 나오지. 법원은요. 현재 행정청의 부작위 상태가 위법한지 여부에 대해서만 판단해 줍니다. 위법한지 여부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부작위 상태가 위법하냐 또는 적법하냐 이것만 판단해 주면 된다. 이게 절차적 위법 심리설. 근데 조금 더 나가세요. 실체적 심리설은 거기에다가 플러스 만약에 부작위가 위법하다고 한다면 도대체 행정청은 어떠한 자규를 해야 되느냐, 허가를 내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건 허가 사항이냐 허가를 안 내줘도 되느냐, 여기까지 심사해 줘야 된다는 것이 실체적 심리설이에요. 법원은 가능한 한 이제 부담이 없는 쪽을 택하겠죠. 법원의 입장은. 그러니까 현재 우리 대법원은 절차적 심리설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작위 상태가 위법한지 여부만 확인해 준다는 거예요. 751페이지에 기준시가 나오는데요. 박스 밑에 위법 판단의 기준시. 아까 전에 취소 소송의 기준시는 처분시라고 배우셨죠? 그러니까 그 처분을 할 당시의 법률에 비춰봐서 위법한지 여부만 판단하는데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부작위 상태니까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처분시라고 하면 틀리죠. 이거는 판결을 내릴 당시에 판사가 모든 상황을 모두 고려해서 결정합니다. 그래서 판결시라고 해야 됩니다. 위법 판단 기준시. 네,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관적 소송 중에 하항고 소송이 끝났어요. 하항고 소송이라 하면 지금 세 가지 배웠죠? 취소 소송, 무효 확인 소송,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요 세 가지의 공통점은 하항고 소송이고, 하항고 소송이라 하면 이렇게 처분 또는 부작위의 위법성을 다투는 소송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4절 당사자 소송 나왔어요. 당사자 소송은 이제 하항고 소송이 하나 맞아. 주관적 소송이 하나긴 한데 이건 처분 자체를 다투는 게 아닙니다. 처분 자체가 아니라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 관계에 관한 소송을 다투어요. 또는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 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투는 거죠.
근데 이제 한쪽 당사자를 피고난 소송이다. 그래서 당사자 소송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래도 잘 모르겠죠. 그래서 자, 700 오른쪽 페이지 실질적 자, 본래적 의미의 실질적 당사자 소송이란 뭐냐 이렇게 나오죠. 도대체 당사자 소송이란 뭐냐? 두 가지가 있다고요.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공법상 법률 관계에 관한 소송. 그 다음에 법률 관계. 그 다음에 그 밖에 공법상 법률 관계에 관한 소송. 이렇게 돼요. 어떤 내용이 있나 봅시다.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 가능한 소송에는 이미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 왜냐하면 과세처분이 원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무효인 과세처분이 원인이 돼서 내가 세금을 더 냈으니까 세금을 돌려달라 이 말이지. 손실보상 청구 소송. 네, 수용 처분이 위법함으로 보상을 해달라 이렇게 할 수 있죠. 다시요. 적법하니까 보상해달라지 참. 적법하니까 보상. 위법하면은 이제 돌려달라는 땅을 돌려달라는 것이고. 공무원이 불법한 행위를 했으니까 불법한 처분을 했으니까 거기에 따른 국가배상을 해달라 이거죠. 그다음에 기타 공법상 법률관계하는 소송으로서 공법상의 지위 신분등 확인 소송이 있어. 내가 아직까지 국가 유공자의 지위를 갖고 있으니 국가 유공자로 지정해달라 이거죠. 그다음에 내가 공무원인데 그동안 월급이 4개월치가 밀렸다. 그럼 4개월치 달라. 공법상 계약. 내가 억울하게 공법상 계약 해지 통고를 당했으니 해지 통고를 무효 확인해달라. 이런 것들이에요. 실질적 당사자 소송입니다. 여기도 판례가 많죠. 최근에 이제 문제가 좀 어려워가지고 지금 당사자 소송이냐 민사소송이냐 항고소송이냐 이걸 막 구별하는 문제가 가끔 나옵니다. 행정사 시험에서는 아직 안 나왔는데 이런 내용이 어디까지 갑니까? 757페이지까지 가는 거예요. 많은 판례가 있었어. 그러면 이거 실질적 소송은 본래적 의미의 행정소송법에 있는 본래적 의미의 당사자 소송이에요.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라고 있습니다. 어디 나옵니까? 757페이지에 나오죠. 이거는 실질적으로는 처분을 다투는 건데 형식적, 즉 외향적으로 보면 당사자 소송인 것처럼 보이는 경우를 말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처분을 다투는 소송이야. 여러분, 처분을 다투는 소송은 바로 항고소송이죠. 우리가 배웠던. 그러니까 원래는 항고소송인데 성질이. 근데 형식적으로 보면 이건 이상하게 당사자 소송이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우리 행정소송법에는 이러한 형식적 당사자 소송의 개념이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판례나 학설에 따라서 나오는 것이에요. 이거죠. 자, 우리 이제 이것의 종류로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이른바 토지 보상금 증감 소송이다. 보상금 증감 소송.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토지를 수용합니다. 토지. 국가가 공익사업을 할 때 개인 소유 토지를 수용해요. 수용. 그럼 수용당하는 게 억울하다. 또는 보상금이 너무 적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기 이제 재결을 신청합니다. 그럼 재결이라는 게 이루어지는데 이게 수용 재결이에요. 뭐죠? 수용 재결? 네. 재결. 이게 행정심판의 하나입니다. 이제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하면 이게 행정심판이야. 그럼 보상금이 뭐 미터당, 제곱미터당 얼마, 1,000만 원이다. 이렇게 만약에 나왔어. 근데 여기 너무 작다 생각하면 이른바 여기에 대해서 이의 신청합니다. 신청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또 한 번 재결합니다. 이걸 이의 재결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행정심판이야. 재결 있죠. 이 재결의 내용이 또 다시 뭐 이번엔 1,500만 원으로 늘긴 늘었어. 자, 그런데 이것도 역시 이제 불만인 경우가 있어. 너무 작다, 보상금이. 그러면 이때 비로소
행정 소송을 요때 제기하는데 요 소송이 뭐예요? 보상금 액수를 다툰다 해가지고 보상금 증감 소송이라고 부릅니다.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보상금 증액 소송을 제기하겠죠. 사업 시행자는 보상금 감액 소송을 제기합니다. 깎아달라야죠. 그러면 잘 보면 요 소송 있죠? 요 보상금 증감 소송이 왜 도대체 이렇게 불려지는가? 형식적으로 보면 요 보상금을 증가시켜 달라고 한 거니까 바로 이게 뭐예요? 예. 여기 보면 처분동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 관계에 관한 소송이라고 할 수 있지. 처분이 바로 이건데 뭐 이게 재결이죠. 예, 수용. 여기서 처분이지. 그래서 처분동을 원인으로 해서 보상금 결정이 났으니까 보상금을 주고받는다는 법률 관계에 관해서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형식적으로 보면 위에 있는 당사자 소송인 같아. 근데 사실은 뭘 다투는 겁니까? 재결이라는 처분을 다투는 거죠. 이 재결은 처분의 하나라고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예, 재결 행정심판위원회가 하는 처분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실질적으로는 다시 처분. 따라서 이거 형식적으로만 당사자 소송이라고 해서 저런 명칭을 붙입니다. 여기 지금 758페이지 위에 실정법상의 예 이걸 본 거예요. 그거 하나 잘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넘어가시고요. 760페이지로 갑니다. 객관적 소송. 조금 전까지 한 건 주관적 소송이었어. 주관적 소송에는 뭐가 있다고요? 항고소송과 이렇게 당사자 소송이 있습니다. 객관적 소송에는 기관소송과 민중소송이 있어. 객관적 소송이라 하면 그 굵은 글씨 있죠. 공익적 견지에서 행정법규의 적정한 적용, 즉 객관적인 행정적용의 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한 소송을 말합니다. 행정작용의 적법성.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의 개인적인 법률상 이익 때문에 제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요거는 개인적인 이익 때문이고 요거는 객관적인 이익 때문에 제기한다. 반드시 따라서 이건 예외적이죠. 원래 소송은 주관적 소송이 맞아. 근데 이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됩니다. 거기 나오죠. 괄호 2번에 따라서 행정소송이 일반 원칙인 객관주의에 달리 열거주의를 취한다. 네. 법률에 열거되어 있을 때 이 경우에만 제기합니다. 그리고 객관소송은 이제 두 가지 민중소송과 기관소송. 이건 민중들이 즉 민중들 시민들이 제기하는 겁니다. 여러 사람이. 여러분은 민중소송 예를 알아두시면 돼요. 오른쪽 페이지 맨 위에 나오죠. 여기는 이제 선거소송, 당선소송. 뭐 4.13 총선이 곧 열리는데요. 총선 과정에서 뭐 위법한 행위가 있었다면 선거 소송을 제기해서 선거 자체를 무효화시킵니다. 그래서 선거를 다시 치르게 하는 소송이에요. 일정한 수의 유권자들이 서명을 통해 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에다 법원에다 제출하는 거예요. 당선 소송은 당선자 결정이 잘못됐다. 네. A가 당선자인데 왜 B를 당선자로 발표하냐 이렇게 하는 것이고 국민투표를 거친 다음에 국민투표 유권자 중에 일정 수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피고로 해가지고 제기하는 소송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명이 제기하는 거죠. 주민투표 소송, 주민소송 이런 게 민중소송. 이건 전부 개별 법이 있어요. 법률에 따라서 합니다. 자, 기관소송. 국가나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 간에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 제기하는 것이다. 기관소송은 우리 법에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지방자치법에 보면 여기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자체장이 있고 지자체장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있죠. 시도지사나 뭐 시군구 시장 군수구청장이 있고 교육감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지자체장이라고 하고 여기에 이제 의회가 있습니다. 의회, 지방의회가 있으면 여기서 무슨 조례안이나 각종 의결을 하면 의결이 이제 이쪽으로 이송되죠. 그럼 지자체장이 여기서 1번 의결, 그죠? 조례안이 통과되면
2번 제의 요구를 합니다. 즉 거부권 행사할 수 있어. 그럼 3번 거부권 행사, 즉 제1요구면 여기서 다시 또 재의결할 수 있어요. 지방의회가. 그럼 이 재의결에 대해서 이제 대법원이 있죠. 대법원. 대법원에다가 얘가 즉 지방자치단체장이 여기다가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관소송이다. 기관소송이에요. 대법원에다 합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뭐냐? 의회나 지자체장이 바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자체는 이 두 개를 포함한 게 지자체죠. 이게 지방자치단체. 그럼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손과 발이라고 할 수가 있어. 이 신체 기관처럼 기관끼리 싸운다 해서 기관소송이에요. 그리고 이건 지방자치법에 있는 것으로서 법률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거기 우리 책에 이제 마지막으로 761페이지 안에 총론 파트 마지막에 뭐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하고 비교하는 표가 있죠. 이건 기관소송인데 만약 이걸 크게 봐요. 이게 A라는 지자체고 B라는 지자체가 또 있겠지. 또는 여기에 이제 국가기관이 있을 수 있어요. 국가기관은 예를 들면 여기 뭐 국회가 있고 뭐 정부가 있지. 그럼 얘네들끼리 이렇게 싸우는 소송이 있을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싸우는 게 바로 뭡니까? 이건 권한쟁의 심판이라고 따로 있는 거예요. 이건 헌법재판소에서. 기관소송 어디서? 대법원에서. 근데 이런 차이점이 있지. 이건 헌법재판소가 갖고 있는 제도 중에 하나. 자, 이렇게 해서 6편까지 맞췄는데요. 우리가 행정법 교과서를 크게 총론과 강론으로 나누는 경우가 보통이지, 되게. 우리는 지금 통권으로 되어 있는데 대개 행정법 교과서는 두 권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제 상하권으로 나누는데 여기까지가 바로 상권에 해당하는 거예요. 행정법 총론. 우리 행정사 시험을 놓고 보면 행정사 시험이 20문제죠. 그러면 행정법이 20문제인데 그 중에 한 16문제? 네, 15문제나 16문제가 바로 지금까지 배웠던 총론 파트에서 나옵니다. 그럼 나머지 4개나 5개가 앞으로 배울 남은 부분에서 나온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 공부를 할 때 효율적으로 한다는 거는 어느 쪽에다가 힘을 기울여야 되겠어요? 당연히 총론 파트에다 해야죠. 근데 총론 파트를 전부 맞는다 하더라도 80점 되나? 그렇지? 그러니까 고득점 하기 위해서는 강론도 조금 공부하셔야 되고, 다만 실제 강론은 제 책을 보세요. 여러분 책으로 확인하세요. 지금 이렇게 돼 있죠. 비중이. 이게 총론이었고 여기까지 지금까지 배운 거야. 이게 이제 강론이에요. 두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근데 실제 시중에 나와 있는 교과서들은 거의 두께가 비슷합니다. 이 말은 강론도 굉장히 많은 양이 거기 담겨져 있다는 거야. 강론. 그런데 우리 행정사 시험은 출제 비중이 한 16대 4니까 제가 교재를 편찬할 때도 그 비중에 맞춰서 했어요. 비중에 맞춰서. 쓸데없이 말이야. 시간을 투입해가지고 막 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강론 파트도 뒤쪽으로 갈수록 점점 분량을 줄였습니다. 강론 중에서도 이 앞부분에서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7편이지. 여러분 제목을 한번 보세요. 책의 763페이지. 763페이지에 그 제7편 행정조직법이라는 것이 나오죠. 행정조직법이라는 표지가 나오는데 거기 1장, 2장, 3장, 4장 보세요. 행정조직법 일반론, 국가행정조직법, 지방행정조직법, 공무원법 이렇게 나왔어. 책에 따라서는 공무원법을 따로 별도로 뽑아서 조직법으로 또 빼긴 하는데 저는 이제 합쳐놨고요. 아마 이제 그 출제가 되면 여기서 거의 다 나오고 여기 7편이 끝나면 8편도 제가 간략하게 줄여놨는데 거기서 한 문제 나올까 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7편 공부까지는 하셔야 돼요. 여러분 행정사 시험입니까? 그래서 좀 상대적으로 7편 행정조직법은 제가 자세히 여기다 수록해놨어요. 그럼 이제 76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764페이지 행정조직법 일반론이다. 네. 개념 위주로 공부하면 됩니다. 강론은 자 보세요. 행정기관의 의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행정기관 하는데 뭘까요? 행정주체. 행정주체는 또 뭐야? 국가, 지방자치단체를 행정주체라죠.
근데 행정주체 행정사무 담당자를 행정객체에 대하여 행정사무를 수행하는 지위에서 보아. 그러니까 행정사무를 수행하는 쪽이 행정기관이다 그 말이야. 행정기관. 구체적으로는 서울시장, 뭐 서울시에 보면은 뭐 서울시에도 복지본부장 이런 사람도 있어. 자 봅시다. 서울시장, 서울시의 조직도를 보면 서울시장 밑에 부시장이 있겠죠. 부시장. 그리고 여기 이제 국장들이 또 쭉 있단 말이야. 국장들이 이렇게 이게 다 조직을 이렇게 이루는 것인데 여기 밑에 이제 과 단위가 또 있죠. 과장들이 또 쭉 있고. 그러니까 같은 존재를 할지라도 관점에 따라 명칭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서울시장을 행정청이라고 불렀죠. 행정청의 개념은 행정주체의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권한을 갖는 기관이다 이거야. 공문서에 기관장 직인이 공문서에 직인이 찍히는데 서울시장 직인이 찍힙니다. 행정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있죠. 박원순 씨라는 여러분 박원순 씨라는 하나의 자연인을 놓고 보면 이 사람은 공무원이라고 불려지는 거야. 이 사람들 전부 다 뭐라고요? 공무원이라고도 부르죠. 공무원이라고 불러도 뭐 다 틀린 말이 아니고. 그리고 부시장이라는 하나의 기관이죠. 기관 이것도 다. 이걸 행정기관이라고 봅니다. 각자 담당하고 있는 역할이 다 있어. 서울시장도 행정기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용어를 막 혼동해서 쓰고 있습니다. 조금 달라요. 자, 그러니까 또 하나 이게 서울시다 그러면 이게 만약 서울시면 서울시 자체를 우리는 뭐라고 지방자치단체죠. 그리고 이걸 행정주체다라 이렇게 봅니다. (764페이지에) 2번에서 행정기관의 법인격성 나오죠. 법인격. 저 행정기관은 법인이 아닙니다. 법인이 아니고 서울시가 법인이에요. 서울시라는 서울시라는 지방자치단체가 하나의 법인이야. 법인격을 갖는 거죠.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된다는 말이야. 이 말은 저 서울시장이 어떤 행위를 합니다. 자기의 법적 권한 하에서 어떤 행위를 하면 그 법률적 효과는 서울시장이 아니라 서울시에게 귀속된다. 이거죠. 서울시가 행정 주체고 법인격을 갖기 때문에. 오른쪽 페이지에 봅니다. 765페이지에 행정기관의 종류 나오는데요. 종류. 괄호 1번의 행정관청은 행정청하고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행정청하고 똑같아. 그래서 행정주체 의사를 외부에 결정해서 외부에 표시할 권한을 갖는다. 행정관청. 보조기관과 보좌기관 구별하세요. 보조기관 그러면 차관, 차장, 국장, 과장, 부지사, 부시장 등을 말합니다. 보조. 조자가 도울 조자를 쓰죠. 보좌 그러면 좌자는 좌석할 때 좌자.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란 뜻이야.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 뭐 차관보, 담당관, 행정조정실장 이런 사람들을 보좌기관이라고 합니다. 자문기관은 큰 권한은 없어. 이 사람들은 이러한 행정청이 의사결정을 할 때 옆에서 어드바이스를 해주는 기관을 자문기관이라고 하죠. 뭐 국가안전보장회의, 민주평통자문회의 이런 것들은 물론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자문회의에서 어떤 결정이 났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여기에 꼭 따라야 하는 건 아닙니다. 그저 자문 역할만 하고 마는 것이야. 그런데요, 의결기관은 약간 달라요. 의결기관은 권한이 셉니다. 행정심판위원회 막강하죠.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나면 인사권자는 그 공무원을 거의 징계위원회 의결된 대로 징계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의결기관은 합의제 기관으로서 의사를 결정합니다. 행정주체의 의사를 딱 결정해. 그러면 맨 위에 1번의 행정관청이 이 결정된 의사대로 외부에다 표시합니다. 이런 차이야. 집행기관은 집행하는 거죠. 뭐 세무서 직원, 경찰 공무원 이런 사람들은 이제 집행기관이라고 부르고 감독기관도 있죠. 감사원, 감독기관 등등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66페이지에 행정관청을 보는데 행정관청의 개념은 이제 먼저 앞 페이지에서 봤어요. 행정관청은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기관이고요. 여기 중요한 건 행정관청 관해서 767페이지에 권한의 벨이 나오잖아요.
대리한다. 여러분 민법 총칙 배우셨죠? 그러면 거기에 배웠던 그 대리 거의 유사합니다. 또 그 대리예요, 바로 그 대리인데 이게 우리는 행정법이니까 일반 민법의 원리가 약간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는 민법에서도 배웠듯이요. 대리는 임의 대리가 있을 수 있고 임의 대리 그리고 이제 법정 대리가 있을 수 있지. 이건 대리권 수여에 의한 대리입니다. 자, 민법에서는 여러분 민법에서는 본인 상대방 그다음에 대리인 뭐 이렇게 불렸죠, 명칭이. 근데 여기서는 피대리관청 대리관청 그리고 뭐 A라는 어떤 뭐 신청인, 민원인 이렇게 보면 시민이 이렇게 있으면 이런 관계예요. 그럼 원래 예를 들어서 가령 서울시장이 A라는 민원인에게 어떤 처분을 해야 되는데 직접 하지 않고 대리관청에다가 대리권을 수여합니다. 당신이 내 대신 나의 권한을 행사하라 이거죠. 그럼 이 대리관청이 누구였어요? 서울시장, 뭐 종로구청장 또는 서울시 안에 무슨 뭐 A라는 A가 있으니까 B라는 국장이 있으면 이렇게 부하 직원이나 부하죠. 시장 밑에는 하급 보조자야, 하급 보조자 또는 하급 기관에게 이렇게 주면 실제로 처분은 여기서 일어나는 거야, 처분. 근데 이건 마치 이 효과는 여기서 일어나는 거고 피대리관청이 A 민원인에게 처분한 것과 마찬가지. 그러니까 실제 처분 행위는 얘가 하는 거예요. 얘가 이제 실제적인 일을 하는데 법률적으로는 서울시장이 처분을 한 것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임의 대리예요. 그러면 여전히 권한은 피대리관청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야. 서울시장이 권한을 딱 갖고 있어. 얘가요, 이렇게 처분할 때 처분 문서를 보면 뭐 허가서 이렇게 되겠죠. 허가라는 처분을 할 때 허가서 뭐라고 있고 밑에 직인이 누가 지킵니까? 바로 서울시장의 대리인 종로구청장 직인 딱 이렇게 찍히는 거죠. 그러면 종로구청장이 행위를 하긴 했는데 이거는 서울시장의 대리인으로서 했다 그 뜻이야. 이걸 이른바 현명주의라고 부르고요. 현명주의. 자, 임의 대리입니다. 임의 대리. 근데 법정 대리는 이거는 이제 법으로 미리 정해놓은 거야. 누가 대리인일지는. 좁은 의미의 협의의 법정 대리가 있고요. 여기는 또 지정 대리 이렇게 나눠집니다. 지정 대리.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대통령 권한대행. 우리 헌법은 대통령이 임기 중에 권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가 제1순위 권한대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딱 정해져 있는 거야. 1순위는 그냥 국무총리로 딱 못이 박혀 있어요, 법에. 이런 것이 좁은 의미의 법정 대리입니다. 그 다음에 지정 대리는 물론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지정한다라는 약간의 융통성이 있어. 요거는 이제 총리의 권한 대행은 어떻게 될까요? 총리가 만약에 임기 중에 총리가 이제 사고가 나서 직무를 수행 못해. 그러면 일단 부총리가 1순위입니다. 우리나라 부총리는 2명 있어요. 기획재정부 장관, 기재부 장관, 그리고 교육부 장관. 이 사람 순서대로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나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장관, 국무위원 이렇게 된 거야.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이 장관들의 순서가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너가 해라. 총리 대행을 하라. 그러면 돼요. 만약에 지명을 안 하죠. 그때는 이제 순서에 따릅니다. 정부조직법이 정한 순서에 따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를 바로 뭐라고? 지정되죠. 대통령이 누구를 지명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이거는 요거하고 약간 다릅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대리 개념 그렇게 아시고, 거의 뭐 위임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위임과 비교하는데 위임은 아직 안 한 거죠. 뒤에 나옵니다. 위임은 어디 나오냐? 이제 769페이지에 나옵니다. 자, 대리와 비교하는 문제가 아주 잘 나옵니다. 그러면 위임은 뭐냐? 요건 이렇게 부르죠. 위임청이 있고 수임청 이렇게 부릅니다. 위임청, 수임청 간의 관계. 똑같이 여기 서울시장이 있을 수 있고 여기 이제 종로구청장이라는 기초단체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서울시장의 업무였는데 종로구청장이 하는 수가 있는데 근거가 달라. 이거하고 이거하고. 이렇게 위임해 줍니다. 이렇게 위임해 주면 권한이 수임청으로 넘어와요. 왜 다르죠? 아까는 서울시장이 여전히 권한을 갖고 있어. 근데 위임을 하는 순간 권한이 완전히 수임청으로 넘어옵니다. 자, 그럼 그림을 그리면 수임청이 이제 허가서를 내줄 때 허가서에 어떻게 쓰여지겠어요? 아까 이거는 서울시장의 대리 이렇게 현명주의가 적용되지만 이거는 이 종로구청장의 권한이 그냥 되어 버렸어. 그러니까 여기에 뭐라고 쓰여있어? 그냥 종로구청장 하고 그러면 되는 거죠. 현명주의 적용 안 되지. 겉으로 봐도 시민들이 봐도 이건 종로구청장이 자기의 권한을 행사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와 같은 일반 시민들은 이게 지금 위임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가 없지. 그저 공문서에 쓰여지는 대로 판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수임청의 권한이 된 거예요, 여러분. 차이점, 큰 차이점이죠. 권한이 넘어왔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나? 이걸 이렇게 마음대로 해도 될까요? 이거는요, 우리 민법상의 대리 관계처럼 대리권 수여가 적법하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어차피 서울시장이 권한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권한이 넘어왔기 때문에 이거는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서울시장이 자기의 권한을 함부로 하급기관에게 넘겨주면 안 되지. 따라서 위임의 법적,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야. 법적 근거가 있어야 돼요. 따라서 예를 들어서 어느 A라는 법을 보니까 여기 뭐 50조 해가지고 다음 각호는 시도지사가 다음에 해당하는 내용은 기초단체장, 즉 시군구 단체장,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위임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법적 근거가. 위임할 수 있다라는. 저기는요. 이런 법률에 무슨 시장이 구청장한테 대리권을 수여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필요가 없습니다. 대리라는 것은 법적 근거를 그렇게 둘 필요가 없어. 근데 이건 위임 규정이 딱 필요하다. 여기 큰 차이점이에요. 이런 걸 아시면 되는 거죠. 다만 조금 한 단계 깊이 들어가면 769페이지 아래에 구별 개념 해가지고 기업, 권한의 대리는 이제 구별됐죠. 그 다음에 내부임이라고 나오는데 저렇게 보통 우리가 위임이라고 얘기할 때는 법률의 근거에 따라서 하는 게 위임이에요. 저게 정상이죠. 그런데 법적인 근거 없이 내부적으로 자기들끼리만 권한을 위임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럴 때는 그냥 내부 위임이라고 하고 이건 정식의 위임이 아니야. 따라서 정식의 위임과 다른 점은 내부 위임을 했을 때는 권한을 여전히 위임청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큰 차이가 나는데요. 만약에 소송을 제기한다고 합시다. 권한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처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때 피고는 누가 되느냐? 피고. 얘죠? 예. 얘가 피고가 됩니다. 피대로 서울시장이. 여기는 처분권자가 종로구청장이니까 피고는 얘가 되는 거죠. 그죠? 이런 다른 점이에요. 그럼 내부 위임인 경우는 위임인 것 같지만 사실은 위임이 아니야. 그래서 권한이 여전히 위임청인 서울시장에 있으니까 그때 피고는 바로 서울시장이라고 해야 돼요. 위임청.
수임청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770페이지) 770페이지에 디귿 보시면 디귿 권한의 이양이라고 돼 있죠. 개념이 어떻게 나오는 줄 알아요? 또 이양. 그러면 오늘 개념 많이 나오는데 위임. 위임은 이렇게 법에요. 원래 시도지사의 권한인데 이것을 시장군수구청장에 위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위임할 수 있는 거예요. 그치? 그런데 이 양 이렇게 되면 이 양 이건 아예 법률상 권한이 이전되는 겁니다. 이전. 그러니까 작년 1년 전에는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규정돼 있었어. 근데 이번에 1년이 지나고 나서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으로 그냥 싹 바뀌어버린 거야. 법률상으로. 차이점 아시겠죠? 법률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뭐 위임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여기 2항이에요. 나머지 읽어보시고 오른쪽 페이지 771페이지 아래쯤에 보면 재위임 이렇게 나오는데 재위임. 한 번 위임을 받았던 걸 또다시 하급기관에게 다시 한번 위임해 주는 게 재위임이야. 그럼 이것도 법적 근거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자, 저기 파란색. 그러니까 한 번 위임할 때는 반드시 법적 근거 필요해요. 그 다음에요. 저 종로구청장이 혹시 저 위임받은 권한을 동장한테 위임 또 해줄 수 있을까요? 위임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위임해 줄 수 있다고 보는데 그 법적 근거를 우리 판례는 거기 나오죠. 정부조직법 6조 1항 후단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4조에 따라 요게 일반적인 재위임 규정으로 봐. 그래서 위임이 가능합니다. 772페이지 봐요. 772페이지 뭐 상하 관청 간의 관계 이런 표현 나오는데 상급 관청은 하급 관청을 감독할 수 있죠. 그래서 서울시장은 종로구청장을 감독할 수 있습니다. 상급 관청이 하급 관청을 감독하는 방법들이 무엇이 있느냐. 밑에 동그라미 1번 감시권. 그래서 각종 사무감사 그리고 보고하라. 보고 명령 내려요. 감시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바로 훈령이야. 훈령은 상급 관청이 하급 관청에게 권한 행사를 지휘하기 바라는 명령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관청 대 관청의 문제로 나오는 게 훈령이에요. 관청 대 관청. 그러니까 서울시장이 종로구청장한테 내릴 때 그 근거가 되는 게 훈령이다 이거지. 자, 훈령과 비교되는 개념이요. 직무명령이 있습니다. 773페이지 위에 직무명령. 요건 상급 공무원이 하급 공무원한테 내리는 명령을 직무명령이라고 불러. 즉, 뭐 국장이 과장님한테 내린다. 이거 직무명령이라고 하지 이걸 훈령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그렇게 구별하시고 이런 표현이 나와요. 시험 문제. 그러면 훈령은 직무명령으로서의 성질을 가지죠. 그렇지. 훈령은 직무명령으로서의 성질을 가져. 상급관청이 지시한다는 것은 곧 상관이 지시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거꾸로는 성립이 안 됩니다. 직무명령이라고 해서 이게 다 훈령은 아니죠. 왜 그런가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밑에 표는 훈령의 종류에서 지시, 예규, 일명령 이런 게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맨 아래 비읍 보시면 하자 있는 훈령에 대한 복종 의무가 문제되는 거예요. 자, 서울시장이 종로구청장한테 훈령을 내렸는데 훈령의 내용이 뭐 법률을 위반한 거야. 법에 맞지 않는 훈령을 내렸습니다. 여러분이 종로구청장이라면 이러한 서울시장의 훈령을 따라야 됩니까? 이게 문제가 되겠죠. 따라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뭐 학설이 갈린다고 나와요. 위에 긍정설도 있고 부정설도 있네요. 판례가 중요한 거지. 판례는 이렇게 봅니다. 마지막 칸. 명백한 위법 내지 불법한 훈령에 대해서는 복종 위법을 인정할 수 없죠. 누가 보더라도 이거 명백하게 법률을 위반한 거야. 그럼 따르면 안 됩니다. 오히려 따랐다가는 징계를 받아요. 잘못하면. 하급기관이. 거기 지읒, 동그라미 지읒 보시면 경합이라고 나오죠.
여러분 이 행정기관, 행정청끼리는 서로 계층제를 이루기 때문에 뭐 서울시장과 종로구청장만 있는 게 아니에요. 종로구청장 밑에도 누가 있어? 밑에 동장도 있고, 그리고 서울시장 위에도 뭐 보건복지부 장관 이런 사람도 있잖아. 그러면 동장 입장에서요. 동장에서 서울시장의 훈령과 종로구청장의 훈령이 만약에 모순 충돌하면 누구 것을 따라야 되겠어요? 그 뜻입니다. 뭐 누구 걸 따라야 돼요. 결론, 직근 상급관청의 훈령에 따라야 됩니다. 바로 자기 위 있죠. 그러니까 구청, 자 동장은 바로 위에 구청장이 있으니까 구청장의 훈령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예, 이게 훈령이었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에서 한 번에 인가권 얘기가 나오는데, 인가권. 그래서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에게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승인을 내주는 게 인가입니다. 인가. 예, 가령 뭐 지방채를 발행한다. 그러면 행자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했다. 이렇게 된다면 그건 인가권이야. 인가권을 통해서 감독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취소 정지할 수도 있습니다. 상급관청은 하급관청이 유법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그러면 취소시키거나 정지시킬 수 있어요.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 주관쟁의 결정권 나오죠. 주관쟁의 결정권. 이것도 이제 그 분쟁이 났을 때 해결합니다. 동그라미 니은 보세요. 이거 행정절차법 내용인데, 예. 공통의 상급관청이 없을 때는 상급관청의 협의에 의해서 결정합니다. 자, 이렇게 감독관계였고, 그 다음에 대등관청관에는 대등한 위치에 권한을 상호 존중해 줘야 되겠고, 별 얘기 없어요. 협의하고 사무위탁하고 행정응원. 행정응원은 여러분 행정 절차로 인해서 배웁니다. 자세히 행정응원 나오고. 네, 됐네요. 우리가 아직 조직법을 다 안 마쳤어요. 다음 주 이 시간에 제2장 국가행정조직법을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 주쯤이 다 끝날 것 같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